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제 제목 말고 다음을 보여드리면요. 제 이력을 보시면 제가 청소년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이 약간 저의 굉장히 요즘 말로 요즘 말 아닌가요 혹시? 최애입니다. 그래서 최애들 만날 생각에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응원과 나의 마음들이 전달돼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여기서 활동하는 것들을 좀 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지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의 응원이 좀 닿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원고를 읽고 또 읽으면서 혼자서 막 고치다가 고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시간이 20분밖에 없어서요. 제가 정말 재미있게 강의 잘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에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제가 청소년 활동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ESD 프로젝트를 쭉 운영해왔던 그런 이력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을 계속해서 만나왔고,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어떤 제안들,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저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사막화,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이나 난민들의 문제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이 5가지라고 한다면 5가지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 오늘 지금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기후위기. 그치만 5가지 모두 다 내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할 만큼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마음속 한구석에는요. 물론 영향이 있어. 그치만 내가 오늘을 먹고 사는데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전 세계는 이렇게 난리인데요. 저는 그 이유를 불평등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를 살고 있고요. 그 불평등은 세대 간에, 그리고 세대 내에 굉장히 다양한 곳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평등으로 우리는 더 많이 가진 자로 여기 살아가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문제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더 평등하게, 형평성 있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거기서 이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 그리고 필요, 그리고 발전에 대한 개념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대 간 형평성인데요. 세대 간 형평성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있는 자원들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지금 나머지들을 남겨두세요. 우리가 100년 후에 있는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와 자녀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걸 남겨두세요라고 하는 이유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세대 간의 형평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대 내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간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 정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환경 문제들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그랬고요. 굉장한 폭염들을 겪으면서도 사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더 소외되고 더 힘든 사람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사실은 전체적인 말로 어떤 캠페인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모두를 위한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소외받는 사람들, 이 환경 문제에서 더 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을 사실은 좀 더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구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도 충분하지만 단 한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도 부족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를 넘어선 욕망이 무엇인지를 구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부족해라고 말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그것을 해결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발전에 대한 개념인데요. 저는 사실 세종시에 살고 있어요. 세종시가 좀 개발이 많이 된 다음에 여기에 왔기 때문에
아주 초창기를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건물들이 올라가는 걸 보고 있고요. 금개구리가 발견된 그런 문제들을 저도 직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발전이 무엇일까? 건물을 이렇게 높이 세우는 것, 이렇게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것,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에어컨 빵빵 나오고 우리가 이런 곳에서 생활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과연 발전인가? 우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지 발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사실은 이 종간 형평성의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종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닌 다른 종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형평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또 함께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역사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책자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혹시나 나중에 좀 더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시면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로 또 설명하면 그만큼 설명이 잘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1962년,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지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60년 전부터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 혹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문제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레이첼 칼슨이라는 미국의 해양 생태학자는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쓰면서 DDT라고 하는 살충제가 어떻게 대량 생산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인간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우리들의 환경들을 파괴하면서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책을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이 책을 언론사에다가 제보를 했는데 이분이 거의 살해 위기까지 나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람들을 반대했다고 해요. 이 책을 내는 것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내면서 결국은 이 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환경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972년 10년이 지난 후에 로마 클럽이라고 하는 전 세계 지식인들이 모이는 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스톡홀름 회의라고 잘 알고 있는 UN 인간환경 회의가 같은 해 6월에 열렸는데요. 이때 인간환경 선언이라는 것을 하면서 여기에서 환경 문제와 또 빈곤 문제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환경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그 트빌리시 선언은 그로부터 5년 후인 1977년에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또 10년 후에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이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책이 발간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리우 환경회의라고 알고 있는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가 브라질 리우 데자이네이루에서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21세기를 위한 의제라고 해서 40장에 걸친 그런 선언문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의제 21이라고 발표가 되죠. 여기에서 처음으로 교육의 이야기를 합니다. 40장 중에 36장에서 교육과 홍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환경 문제, 지속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이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리우 회의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에 전 세계 절대 빈곤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새천년 개발 목표가 나타납니다. 사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분들 중에서 왜 저 사람이 갑자기 환경 얘기를 하러 왔는데 우리는 빈곤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개발의 문제, 빈곤의 문제는 개발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빈곤한 사람들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빈곤한 사람들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으로 갔고 살충제를 사용했고 그런 문제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개발의 문제는 항상 상충하는 문제로, 그리고 환경 문제가 항상 상충하는 문제로 다뤄졌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새천년 개발 목표가 나오고 15년 동안 2000년부터 2015년까지를 이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을 했던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1992년도에 40장에 걸쳐서 의제 21을 선언한 다음에 10년 후에 사람들이 함께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당신들 어떻게 해봤어요? 물어봅니다.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어떤 것이 좀 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나왔던 이야기가
그래도 결국 교육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무슨 문제가 터지면 다 교육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교육만이 그래도 희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이야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유엔에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의 10년이라는 것을 채택하게 되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10년 동안은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의 10년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유네스코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 유네스코에서 지금까지도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것을 이끌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이어져 오는 것이 바로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오지 않네요. 네, 제가 여기에 이렇게 피라미드를 하나 그렸는데요. 사실은 국제적인 수준의 노력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국내 어떤 국가적인 수준으로 아니면 그것이 도시적인 수준으로 아니면 개인적인 수준으로 내려올 것인가, 혹은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개인적인 일들이 어떻게 도시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거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사실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은 굉장한 초연결 사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 특히 잘 쓰는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고 그런 연결들이 만나서 오히려 국제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쉬워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들을 여러분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 연결을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제적인 이야기들은 또 혹은 이런 아시아 대륙의 지역적인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결들 안에서 여러분의 활동들을 위치시킨다면 훨씬 더 풍성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변화를 실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죠. 정말 지난 한 2, 3년 동안의 변화가 지난 30년 동안의 변화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작년에는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었고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교육부가 함께 이제 이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사실 의무화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에서 열심히 해주셨을 때 우리가 이 기회를 만들어서 이걸 정말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사실은 정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역할들을 해나가는 각자 시민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저의 역할로서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고요. 또 제가 할 수 있는 연구들을 하는 거고요. 또 여기 계시는 청년분들, 청소년분들은 지역에서 학교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거고, 아마 여기 국가환경교육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또 하실 수 있는 지원들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노력들이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년 포럼이니까, 청소년 포럼이니까 청년들은 과연 뭘 하나, 청소년들은 뭘 하나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레타 툰베리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이렇게 플라스틱 비닐을 막 감싸고 있는 친구는요, 태국의 사티타나산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이런 과자 회사 같은데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막 해서 한 2시간 정도, 나는 이런 사람인데 당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과자 봉지가 이런 것이더라. 근데 이거는 플라스틱이니까 좋지 않다. 이거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냥 고객센터에 있는 직원한테 했던 그런 활동을 굉장히 꾸준히 했던 친구였고요. 그리고 저 오른쪽 밑에 있는 칸구잠이라고 하는 인도 친구는 저 뒤에 메고 있는 것이 그 공기청정기를 스스로 만든 것인데, 인도에는 굉장히 공기가 안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인도 뉴델리에서 저거를 가지고 1인 시위를 했던 그런 친구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 먼저 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전에 환경의 날이기도 하고 뭐가 좋은 기사가 없나 하고 찾다가 불현듯 1992년도에 청소년이 리우회의에서 발제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누구지? 하고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그분이 바로 이 세본 스즈키라는, 여기 안 나오죠 지금. 네, 세본 스즈키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한 40대 중반 정도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12살이었던,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여러분처럼 청소년이 유엔회의에서 가서 그레타 툰베리가 말한 것만큼이나 강력하게
당신들 회복시킬 수 없으면 더 이상 망치지 마세요. 내 미래를 망치는 건 주식이 떨어지는 거나 아니면 당신들이 정치에서 패배하는 거랑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지났는데 지금 모습 어떤가요? 사실은 저는 이걸 보고 한편에서는 와, 그렇게 예전부터 청소년들은 활동을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또 한편에서는 아유, 그때도 했는데 왜 아직까지 이 모양이지? 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좀 대안은 아니지만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이런 것들이기도 해요. 말로 하는 건 또 중요합니다. 내가 제안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캠페인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이스를 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일은 바로 이렇게 실제로 변화를 만드는 어떤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 체인지 메이커로서 진짜 메이킹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례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 있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의 가자마다 대학 사례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는요, 사실 우리가 인도네시아 하면은 딱 드는 생각은 우리보다는 후진국이네?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잖아요. 그런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인도네시아 가자마자 대학은 1970년대부터 학생 커뮤니티 서비스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생들은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지방 도시에 가게 되고 시골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팀을 이뤄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있는 지역사회 문제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실시해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제도가 벌써 1970년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7, 8주 거의 2달에 걸쳐서 그 지역에 머물면서 정말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도 좀 인사이트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 실제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캠페인이 있어 왔죠. 여기 계신 분들도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서울에서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 청소년들의 활동들이 굉장히 큰 여파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3년간 지난 20년, 30년보다 훨씬 더 빠른 변화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저의 졸고이지만 저의 연구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결석 시위가 19년도 3월 달에 있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이 한 일들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활동들이 진행되면서 결국 마지막에 전국 시도교육청 내에 생태환경 교육 계획이 수립된 것이 2020년도와 2021년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연구를 했을 때 2020년도에는 한 3개 정도의 교육청만 17개 교육청 중에서 3개 정도의 교육청만 이 환경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생태환경 교육 계획이 교육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 해에는 한 개 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교육청이 그 전체 문서, 그러니까 1년간의 연간 문서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당연히 거기 한 개 교육청도 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전체 문서 안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없다고 표현했는데, 네, 누군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고 있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제 만들어냈던 정책 현장 지도입니다. 이게 보여야 하는데 이게 안 보여가지고요. 보시면요, 화살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가 청소년 기후위기 비상행동입니다. 화살표가 여기서 시작하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행동이 여러분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연구 결과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청소년기에 환경운동에 환경단체에 열심히 활동했던 청년들이 10년 뒤 성인이 됐을 때 환경과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요. 한국 사례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활동이 활동을 위한 활동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재돼서 지금 당장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런 성과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안에 저런 활동에 저런 성과를 내는 그 라인 안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다는 것도, 그 자부심도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청소년, 청년들이 진짜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 맞나? 우리나라 학교에서 나 이거 하려고 하면 담임 선생님한테 허락 한번 받고 나오기 그렇게 힘들던데 아닌가요? 맞나요? 네, 청소년 운영위원께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요. 네,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허락받고 내가 외부 활동을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사실은 청년에 대한 인파워링, 청년의 권한 부여에 대한 것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2030년까지 확장하겠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우리가 SDGs라고 말하는 것을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시했던 것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 교육 2030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네 번째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권한 부여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권한 부여와 참여가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 혹은 환경 교육들이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미 국제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리드하고 있는 유네스코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여기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 활동은 청년들만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청소년이나 청년의 활동들은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청소년 우리 운영위원들도 중요하지만 옆에 함께 우리와 마음을 맞춰주고 있는 파트너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제가 맨날 청년이라고 말하고 다니는데요. 청소년은 조금 심한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청소년의 마음, 청년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은 청년이 아니니까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배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그 영역들을 훨씬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여러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그리고 여러분을 지지하고 싶어하는 많은 안 달라있는 어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의 네트워킹을 잘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설계, 전달, 모니터링 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니까 너네 와서 참여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거부하시면 좋겠고요. 뭐 거부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참여하고 내가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내가 내 주변의 친구들, 청소년, 청년들을 더 참여시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유네스코에서부터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줄 알았어요.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중요한 건 정치의 변화입니다. 지금 올해 아시다시피 선거권 연령이 2019년도에 낮아졌죠. 근데 올해 처음으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50만 명의 유권자가 새로 생겼는데 그들은 다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얼마나 정치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청년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가 나오겠죠. 여러분께서는 그 투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말 해도 소용없죠. 사실은 다 아는 분들 여기 앉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알리고 거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변화입니다. 여기 교육 관계자들이 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에 뭐 환경교육이네, 저도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얘기하고 있고 생태전환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용어는 다 소용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용어를 써도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이냐 아니냐. 그러면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교육이 무엇이냐? 변화를 만드는 주체로서의 경험을 하게 하는 교육이 바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있는 유네스코의 여러 가지 학습 방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간단한 3가지 제안을 제가 좀 썼는데요.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사실 유초중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체계화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로부터. 그런데 유치원에서 하는 거나 초등학교에서 하는 거나 고등학교에서 하는 거나 다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1차 방정식만 가르치지 않고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성취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교육부 관계자 안 계신가요? 네, 어쨌든 안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비교사들을 의무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예비교사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특히나 중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별로 다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교사가 아니고서는 환경 문제를 다루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이 똑똑하다고는 하지만 그 분야에만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예비교육을 할 때부터, 교사 교육을 할 때부터 이런 교육직 과목을 의무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대학 차원에서는 아까 가자마다 대학의 사례와 같이 이런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 같은 것을 자신의 전공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고 그것을 학부의 졸업 요건으로 제시한다고 하면 여기선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지역사회와의 연계에서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역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대학생들이 이제 내가 졸업하고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공 영역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직업이 모두 다 환경운동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인이 되던가 간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클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을 전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청소년 기관단체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가교가 돼야 됩니다. 사실 청소년 기관단체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고 있는 활동, 제가 청소년학을 전공했지만 하고 있는 활동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청소년 활동을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학교 교과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융합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청소년 참여의 플랫폼이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같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정형화된 것을 좀 더 벗어나서 혁신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간을 2분 오버했네요. 청년단체와 평생학습기관은 세대 간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세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유일하게 평생학습기관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교육 지원 체계는 국가환경교육센터, 그리고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다 예산의 출처와 행정 지원의 출처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일이 광역으로도 지역으로도 내려가지 않고 지역이랑 광역에서 하는 일들이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지역이 가진 맥락과 지역이 가진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그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0분 진짜 지키려고 했는데 죄송하고요. 여러분하고 함께 지금 이야기 나눈 것들이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은 되고 있는 거, 이미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것들은 저걸 언제? 어느 세월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상상하지 않으면 상상하지 않고 행동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약에 당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상상하는 것부터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환경포럼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청년운영위원 윤성열, 청소년운영위원 김예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제 주제는 학교 현장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환경교육의 정의와 필요성을 상기시켜보며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여러분들이 환경교육 주간에 모인 이유를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해외 환경교육 현황과 우리나라의 환경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고민해 보려면 우선 환경교육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환경교육의 사전적 정의는 환경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사실 환경교육은 어떤 관점을 통해 바라보느냐에 따라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1969년 최초의 학술적 정의를 시발점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었고 국가환경교육 포털에 있는 용어 사전에 의하면 공해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교육 또는 자연연구, 보전연구, 야외교육, 체험교육, 모험교육의 전통이 모여 형성된 교육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환경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환경교육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구적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환경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환경교육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저희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작은 결실을 모아 큰 사회적 변화로 연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환경교육은 평생 교육의 일부로서 국민 누구나 배울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청소년일수록 적극적으로 가정, 학교, 지역 등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은 해외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2020년부터 초중고 전 학년 기후변화 수업을 의무 교육에 포함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환경과 과학을 총 17단위로 편성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2003년 10월에 환경교육 추진법을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2020년에 노스 오브 타인 지역의 모든 공립학교에 기후 환경교사를 한 명씩 배치하였습니다. 호주에서는 교육과정에 지구 환경과학 교과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2016년부터 탄소 중립학교를 만들기 시작해 2030년까지 학교 온실가스 80% 감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1학년부터 12학년 교육의 목표와 개념을 재설계하였으며 환경윤리, 지속가능한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 기후변화, 재난 대비,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5가지 주제를 채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는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주당 2시간의 국가 이슈 수업 시간에 3가지 주제를 학습하는데 다루는 주제 중 하나가 기후위기 교육, 미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고등학교 환경교육 과목 채택 현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환경과목 채택률이 2007년 20.6%에서 2018년 8.4%까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목을 채택한 학교 8.4%의 79%는 전공과 무관한 교사, 즉 상치교사가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학교의 1.8%만이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0년 기준 환경교사 자격 소지 현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전체 교원 중 환경교과 담당 교원은 0.4%이며 그중 환경교원 자격을 소지한 교원은 0.01%, 미소지한 교원은 0.03%입니다. 위 2가지 표를 보면 공통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환경교과 담당 교사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중 자격증을 소지하여 전문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의 수가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환경교육 경험 및 요구조사라는 논문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내용 이해를 위해 논문 자료에서 나오는 표집학교와 참여학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논문에서는 모집단인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일부 추출하여 사문 표본을 표집학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환경부의 환경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선정하여 삼은 집단을 참여학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집단을 유의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앞서 설명해드린 2 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환경교육
그 교과목 관심 정도의 차이입니다. 논문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의 환경교육 지원 사업 참여학교에서의 관심도는 약 3.9%, 전국의 학교 중 임의를 뽑은 표본 집단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관심도는 약 3.6%로 참여학교의 관심도가 표집학교의 관심도보다 높다고 합니다. 확률상 0.3% 차이는 언뜻 작아 보이지만 연구의 모집단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임을 고려한다면 유의미한 차이로 볼 수 있으며 학교에서 환경교육에 비중을 두는 정도에 따라 학생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참여학교와 표집학교의 환경 관련 정보 얻는 방법에 관한 표인데요. 두 집단 모두 환경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제외하면 학교 수업이나 활동을 통해 얻는 방법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학교 수업과 활동을 통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현재 환경교육 학습 방법과 앞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환경교육 방식입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두 집단 모두 50% 넘는 확률로 강의법과 30% 넘는 확률로 자료조사라는 교수학습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학습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행사 개최, 환경축제와 같은 학습 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사들도 견학 탐방과 토의 토론, 야외조사, 과제학습 등 활동적인 환경교육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싶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즉, 현재 학교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학습 방법은 학생과 교사가 원하는 환경교육 방식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하는가에 관한 학생 응답을 나타낸 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표집학교와 참여학교 모두 5점 만점에 평균이 4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단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환경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학교 현장에서의 환경교육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 교과목은 현재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상 필수 과목을 채우고 나머지 선택 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현저히 적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있어 환경 과목의 중요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 과목이 아예 개설되지 않은 학교도 매우 많습니다. 또한 앞에서 표를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부족한 환경 교원 중에서도 다른 과목 담당 교사가 부수 과목으로 맡는 등 상치 교사의 비율이 높으므로 때로는 환경 교과목 시간을 오로지 환경을 배우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입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발표 수업이나 자습 시간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점을 통하여 저희는 학교 현장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다음 3가지 정책을 세워보았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정규 과목 편성 및 환경교사 채택 의무제입니다. 현재는 환경 과목이 편성되지 않은 학교, 다른 교사가 부수 과목으로 담당하는 학교, 환경교사가 환경 과목을 담당하는 학교로 나뉘어 있으므로 위 정책을 통해 다른 정규 과목과 동일하게 모든 학교에서 전문 환경교사가 환경 과목을 정규 교육 과정에 맞추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평등한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며 올바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환경교육의 발전에 있어서 첫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은 환경교사 양성 증대입니다. 현재 환경교육과가 개설된 대학은 목포대, 순천대, 공주대, 한국교원대 총 4개교로 환경교사를 양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배출되는 환경교사도 2008년에 6명, 2021년에 7명으로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또한 선발된 환경교사도 적은 인원수만 환경교과를 맡고 나머지는 타 과목을 배정받거나 자유학년제 순회교사로 발령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더 많은 임용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환경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회적 힘을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적용을 위한 환경 수업 시간 확보 정책입니다. 현재 환경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중고등학교의 환경 과목 시간은 다른 정규 과목 시간보다 짧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동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을 충분히 늘린다면 학생들의 환경 수업 흥미를 끌어낸과 동시에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대 분야별 환경교육 활성화 청청 포럼에서의 첫 번째 발제인 학교 현장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발제는 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받고 있는 김예진 청소년운영위원님과 앞으로 환경교사로서 환경 분야 진출을 꿈꾸고 있는 청년운영위원인 제 상황에 맞추어 고안한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특히 앞서 소개한 환경교육의 필요성 중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중점으로 세 가지 필요 정책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청청운영위원님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 환경교육 주간에 모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제시한 세 가지 정책과 이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교육센터 청년운영위원회 1기인 정예진 위원입니다. 이번 환경교육 포럼을 통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발제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학교를 통한 평생학습과 커뮤니케이션 구축이라는 발제 주제에 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발제의 핵심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은 유아부터 요년기까지 평생에 걸친 교육으로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을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며 강화되어 왔습니다.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지원 강화로는 먼저 교육부가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에 대한 것을 국민 개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더욱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평생학습의 지원을 높였는데요. 저도 현재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평생학습을 통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했으며 전 연령대별로 필요한 환경교육의 실행을 고안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평생학습의 운영과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평생학습에 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란 개인의 삶의 질의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형성한 학습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2022년에는 누적 188개가 설립되며 전국 기초지자체 중 83.2%의 많은 지역에서 평생학습이 도입되었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평생학습 도시 중 하나인 강원도 태백시의 사례입니다. 자료를 통해 태백시의 평생학습 도시의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로는 자원을 활용한 태백시의 평생교육 활성입니다.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킬 때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목표로는 모든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평생교육으로 전 연령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표로는 꿈과 희망을 이루는 도시 건설이라고 써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학습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량을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자격과 일자리 등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평생학습 도시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앞서서 평생학습 도시에 관해 설명드렸다면 이번에는 보다 작은 평생학습 공동체 단위인 평생학습센터의 행복학습센터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는 지역 주민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습 공간을 의미합니다. 행복학습센터는 2014년에서 2017년을 기준으로 129개의 시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복학습센터는 지역 내 마을 단위의 학습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과 지민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저는 평생학습 중에서도 행복학습센터의 운영의 구성을 참고하여 평생학습을 고안하였고 대학교 장점을 이용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그리고 환경교육을 더 활발하게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대학교 중점으로 운영할 때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교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학교는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고 시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활용하여 평생교육을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령 인구가 줄어가는 현재 추세에서 평생교육을 위해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는 대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주민의 이동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학교 인근은 많은 학생의 유동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대학교라는 점에서 거리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장점으로는 대학교가 높은 수준의 지식이 오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을 진행할 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점과 더불어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이 진행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대학교 입출입이 증가하게 되고 지역의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된다면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대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의논하며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교 환경 커뮤니케이션도 함께 고안하게 되었으며 지역 문제를 대학교와 지역 주민의 소통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화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을 대학교 중점으로 운영하게 될 때 대학교가 전국 곳곳에 위치해 있는 만큼 대학교를 통한 평생교육도 여러 곳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저는 이 특징을 이용하여 앞서 설명드렸던 강원도 태백시의 사례처럼 대학교를 통한 평생교육을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평생교육을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때의 장점으로는 지역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고유한 환경과 자원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한다면 지역의 특징과 장점을 살리는 평생교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공동체의 활력과 소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이라는 접점을 통해 다양한 계층, 연령, 성별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면 단절되어 있던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마지막 장점으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운영할 때 필요한 강사진 등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일원으로서 개인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평생학습 도시의 지역 특화 프로그램 중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주변 자연환경과 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목공체험 지도사와 플레이팅 전문가 같이 그 해당 지역의 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남 곡성군에서는 지역의 생태와 관련하여 생태 텃밭 교육농 과정과 생태 놀이 지도사 관련 프로그램이 고안되었고 부산 연제구에서는 마을 교육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마을 교사와 숲 생태 놀이 지도사 같은 프로그램이 고안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과 관련된 지역 특화 평생학습을 보면서 환경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각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면서도 실행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교육과 관련된 또 다른 평생교육의 사례로는 거창군에서 진행된 환경 보드게임 자격 취득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에 관심이 있는 거창군민은 누구나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례가 자격 취득 과정의 예지만 환경 보드게임이라는 소재를 통해 개발과 더불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처럼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도 다양하고도 환경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교를 중점으로 한 그리고 지역 특화 프로그램으로서의 평생교육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 평생교육이 생애 전 연령대를 의미하는 교육인 만큼 연령대별로 자연을
평생학습으로서의 환경교육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은 생태체험 프로그램들처럼 자연을 경험하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개념적인 학습과 함께 실천하는 활동을 진행하여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생태 감수성을 지닌 환경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초등은 자신과 환경을 연결하는 교육에서 많은 야외 활동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활동을, 중등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 관련 학습 활동을, 그리고 고등과정에서는 생태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 주도와 환경 문제 해결 방안, 고안 등의 학습 활동의 환경 교육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 체제의 중심이며 많은 영향을 끼치는 성인들을 위한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인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은 자연 체험, 자유 치유 프로그램, 교육, 기업 일상 등 생활 속 여러 분야의 환경 교육,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고안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평생교육을 통한 환경교육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소재나 프로그램 구성은 없지만 앞으로 지역 특성과 연령대 요구 등을 반영한 환경교육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듯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과 평생교육이 진행될 때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의 상호 교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 공동체가 조성될 것을 기대하며 대학교 환경 커뮤니케이션 조성을 함께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가 위치한 각 지역 내의 생활 문제와 환경 문제를 대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의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대학 환경 커뮤니케이션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의 초기 구성은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대학교들 중 환경 관련 학과가 있거나 교내 환경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 위원회를 조성하게 되는데요. 해당 대학교의 대학생 청년을 환경 커뮤니케이션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조성한 후 위원회를 대학생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을 포함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회를 조성한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는 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생활, 환경 문제에 관하여 함께 의논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됩니다. 네, 또한 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위치한 다른 대학교들과의 교류를 통해 각 지역의 상황을 공유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교를 통한 환경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기대 효과로는 지역의 다양한 주민이 지역의 생활, 환경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가 아닌 직접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과 여러 지역에 위치한 대학 간의 소통을 통해 지역 내에 그리고 지역 간의 환경 문제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소통의 효과를 기대해 보았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통한 평생학습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평생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평생 이루어져야 하는 환경교육 또한 평생교육을 통해 연령대별로 활발하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또한 대학교 환경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역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지역 간의 소통이 환경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생활 환경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학교를 통한 평생학습과 커뮤니케이션 구축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운영위원 박현성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랜 시간 정성으로 청소년, 청년들이 환경교육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를 그리고 기회를 마련해 주신 그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 관계자 및 그리고 청소년 청년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네, 최근 1, 2년 동안 환경교육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발생,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의 심각성이 보다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교육의 수요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본법 제22조 2항에는 기후변화, 환경교육에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태 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학교환경교육진흥법상 사회환경교육과 더불어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와 환경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학교환경교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중요한 시기에 기존의 위기상황만 강조하고 교육 당사자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 나아가 의사결정성 과정에서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인에게 책임과 행동의 변화를 강요하는 기존의 학교환경교육은 이러한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다면 지금처럼 학교환경교육과 환경교육이 주목받는 일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하는 환경교육은 지구 환경을 둘러싼 인문과학 및 자연과학적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생태적 소양을 토대로 하는 지구 생태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교육은 후양적 관점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후양적 관점은 교육자들이 처방하는 요구 그리고 필요가 아니라 학습자 흥미와 관심, 요구를 중점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학교 환경 교육은 학습자의 능동성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기후위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청소년, 기후위기에는 그런 위기의식에는 공감을 하나 개인적인 실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복잡한 문제와 거대한 담론의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청소년,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적 과제를 실천하는 청소년, 이렇게 같은 나이라고 해도 그리고 같은 세대라고 해도 정말 다른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과 실천 단계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의 환경교육은 이러한 인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 과정과 방식은 기후위기에 따른 개인의 인식을 고려하지 않고 그 설득력이 부족하고 자칫 환경교육이 도덕적 훈계에만 머물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환경교육에 대해 비전과 구상에 이렇게 제안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저는 이런 측면에서 환경교육에 긍정적이지 못한 학생들에게 어떤 학교 환경교육과 정책이 필요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 기후위기 인식과 관점에 따른 맞춤형 환경교육이라는 주제로 정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지 못한 청소년, 그리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청소년, 그리고 개인적인 환경 실천을 하는 청소년 또는 기후우울증을 앓는 청소년,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실천을 하는 청소년,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눴고,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이러합니다. 먼저 단계별 관점을 구분하기 전에 환경교육 전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은 환경 MBTI 형태로 이것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고자 하고 그의 단계를 구분하고자 함으로 이렇게 MBTI 형태로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뭔가 정답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MBTI는 서로 다른 관점을 중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의 솔직한 자신의 환경 관점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아래의 맞춤형 환경교육의 방향은 월드위치 연구소의 앞으로 실현에 대비하기 위한 최적화 교육, 지구 교육의 핵심 원리에 기반을 하고, 이는 크게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문제는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변화를 필요하므로 학교 환경 교육은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형태로 실시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인류는 지구의 하나의 종에 불과하며 그 안에서 서로가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둘째는 기후위기는 앞으로 삶의 전반적인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에 기후위기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급격한
변화에서도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회복 탄력성 교육이 필요하고, 앞으로 기후 위기로 인한 문제는 복잡하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기에, 그리고 정말 창의력이 우선순위가 돼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는 학생들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시민의 자세로 생태적 관점으로 이제 생태적인 삶 그리고 전 지구 시민의 삶을 모두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인류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경건한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생태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구 교육 핵심 원리 중 다수는 이미 어느 정도 실행을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지만 그 양이 충분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진행할 뿐입니다. 또한 아래 피라미드 형태처럼 학생들의 원활한 이해 및 적용을 위해서는 하위 핵심 원리들이 기반이 되고 그 위에 상위 개념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순위가 정립되지 않고 이렇게 변동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기후위기 인식 수준별 맞춤형 환경교육 사례 및 제안입니다. 먼저 A 단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교육으로 문화예술 기반 환경교육 정책을 제안합니다. 먼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은 높은 접근성과 지구 의존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모든 인류는 지구를 기반으로 해서 살고 있고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발전은 없다는 성장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교육을 시작을 하고, 이것이 단지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이 내면화할 수 있도록 온전히 자신의 문제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구 의존성 교육의 사례로는 에듀테인먼트로서 서울 환경영화제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 환경영화제는 환경재단 주관 사업으로 환경재단은 2004년부터 환경영화를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화제는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시민들이 교류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화제는 에듀테인먼트의 특징으로 제시되는 교육적, 오락적, 자발성, 몰입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기에 일반 방문객에게 환경과 영화에 대한 인식 확장,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 실천적 삶에 대한 가치 인식 등 지구 의존성에 부합하는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접근성과 그리고 교육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이를 근거로 A,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교육 학습법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생물종 다양성, 동물권,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 검증된 영화를 학교에서 교육 대상자들에게 상영을 합니다. 영화라는 시각적 매체는 고유의 즐거움을 성사하고 기존에 접해보지 못했던 신선한 주제이기에 학생들에게 흥미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단순하게 영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영화를 본 이후 영화의 내용 속 쟁점 및 문제 사항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질문을 유도하는 식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B단계 맞춤형 환경교육입니다. SDGs 기반 SNS 환경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환경교육을 제안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 실천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교육으로 생태적 소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생태적 소양을 기반으로 하는, 그리고 환경 실천을 내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태적 소양은 지구 전체의 생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 실천이 사회적 시선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린피스 또는 환경부에서 진행한 용기내 챌린지라는 그런 성공적인 정책을 통해서 환경 실천이 보편화되고 SNS 트렌드가 된 그런 좋은 성공적인 선례를 B단계 환경교육 학습법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적 사용을 위한 차별점으로 단순하게 자신의 환경 실천을 SNS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서 SDGs 기반 SNS 환경 커뮤니티인 만큼 실천 및 공유 전 SDGs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 교육이 진행된 이후, 그 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된 환경 실천을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활동 및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 단순하게 환경 실천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실천만 강요하던 환경교육과 달리 SDGs라는 뚜렷한 기반을 바탕으로 지구 전체의 생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학습자 주체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C단계 교육 제안입니다. SDGs 기반 인문학적, 자연과학적, 환경탐구 프로젝트 수업 제안으로 SDGs 기반 프로젝트형 환경교육은 목표 13번 기후변화와 대응과 같은 내용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이후 주제를 확장해서 목표 1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목표 5 양성평등과 같은 주제로 같이 교육을 진행한 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활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유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SDGs 주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SDG 주제를 융합해 교육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러한 C단계 교육은 개인적인 실천에서 사회적인 실천으로 발전하기 위한 환경교육으로 창의력과 생태 시민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래의 기후 위기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생태 시민성을 통해 지속 가능함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D, 지구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 교육입니다. 환경 동아리 연합 및 지역 환경 커뮤니티 형성으로 시작합니다. 키워드는 지구 중심 리더십으로 청소년 각자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보고 및 정책 제안 드리는 사업으로 한국 환경 동아리 연합이 있습니다. 이번 포럼 사회를 맡아주신 성지연 청소년 운영위원장님과 저와 작년 피포지 유스보이스 페스타 참여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의 학교 환경 동아리는 입시를 위한 도구 정도로 지속 가능하지 못하는 그리고 단기적인 입시를 위한 도구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에 환경 동아리들을 연대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 환경교육센터를 이어주는 식으로 새로운 교육의 장을 만드는 아젠다입니다. 지구 리더로서의 성장은 교육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스스로 주체로서 활동을 해야 하기에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런 주체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배움의 장을 통해 지구 중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에게 맞춤형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학교 환경교육 내실화를 더 견고히 하고 환경교육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더욱 설득력 있는 교육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도덕적 훈계에 지나치지 않았을 과거의 환경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학습자 능동성을 바탕으로 한 학생 중심의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생태 소양을 갖춘 미래 세대를 길러내고 더 나아가 더 나은 미래의 지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교육이 한국의 탄소 중립 사회로 서의 전환에 있어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발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환경교육센터 청년 운영위원 홍예련입니다. 앞서 환경교육 포럼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과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발제 주제는 AI 기술과 시민참여 환경교육을 통한 분리배출 활성화 방안입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일상생활 속 실천을 통한 환경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와 같은 정책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교육이 학교, 환경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교육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교육은 선택이 아닌 모두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교육으로 모든 시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변 카페를 둘러보면 실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닐, 캔, 종이, 플라스틱 등
일상생활에 가깝게 있는 일회용품은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이용합니다. 일회용품의 사용량은 늘어나지만 배출 중 오염물 혼입과 시민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올바른 분리배출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통한 시민 참여 환경 교육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일 프라이스에 따르면 플라스틱 99% 이상이 화석연료, 유래 화학물질로 제조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완전 분해까지 최대 1000년이 소요됩니다. 태평양 쓰레기 지대는 8만 톤에 달하는 약 1조 8억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활용되는 양은 80% 미만이며 지역마다 다른 재활용품 수거 방법, 오염된 재활용품, 제반 사항 부족으로 재활용률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공간도 미흡하다는 점이 현실입니다. 분리수거가 원활히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민들이 분리배출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거나 오염된 채로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쓰레기의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재활용 쓰레기 내에 음식물 쓰레기, 이러한 오염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분리배출 수거함과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분리배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리배출하는 곳에 CCTV나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분리배출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데요. 실제로 5곳의 재활용 분리수거 배출함을 보았을 때 다른 쓰레기가 플라스틱함에 있거나 재활용될 수 없는 재질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현상을 보면 더욱더 분리배출을 통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사항이나 교육자료가 없었기에 제대로 되지 않는 분리배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AI 기술과 시민참여 환경교육을 통한 분리배출 활성화 방안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넣는 종류가 화면에 나타나면 사용자는 쓰레기를 투입합니다. AI 순환 자원 회수 로봇에는 쓰레기를 회수하는 동안 환경부에서 제작한 환경보호 영상이 재생됩니다. 회수 완료 후 마지막에 환경보존 시민참여 응원 메시지로 한 사람의 노력을 통해 탄소 중립의 길에 한 발자국씩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을 통한 환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함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공공기관 및 아파트 거주 시민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인공지능 순환 자원 회수 로봇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재활용 자원은 재생 소재로 가공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영상 미디어 매체로 시각적인 환경 교육과 몸소 분리배출 활동을 통한 시민참여 환경 교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AI 순환자원 회수 로봇 내에는 선별 기능을 통해 규격에 맞지 않는 재활용품은 분리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만 분리배출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올바른 분리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의 범위를 하나하나씩 늘려간다면 시민들이 분리배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재활용의 부가가치를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교육으로 접하면서 자연스레 시민들의 삶 속에 환경교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AI 순환자원 회수 로봇에는 유색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 캔 3종류만 가능합니다. 이를 개선한 정책은 분리수거 가능한 플라스틱 분리수거 종류를 확대하고 캔, 유리, 종이도 가능하도록 종류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점차 하나씩 종류를 확대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환경교육을 통해 알려줘야 합니다. 로봇에 장착된 모니터는 일반 분리수거의 절차만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모니터에 환경부에서 제작한 환경교육 영상이 재생된다면 몸소 배우는 분리배출을 통해 배우는 경험과 시각적, 청각적으로 모니터를 통해 환경교육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여
환경교육 관련 뉴스와 환경 관련된 게임 등으로 분리배출 목적이 아닌 환경교육의 정보를 얻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환경교육 매체로 사용한다면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분리배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를 살펴본다면 분리배출을 하면서 재미있는 환경교육을 통한 분리배출 실천 지향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넣고 환경교육 영상을 통해 이론과 실천을 함께할 수 있는 교육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시민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측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설치되어 분리배출 교육에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분리배출 참여가 사회적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직접 체험시킬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 환경교육 및 시민참여 분리배출을 통해 환경 정화와 인식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가치 창출 및 재활용 자원을 재생소재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AI가 시민참여 환경교육을 통한 분리수거 배출 방안은 발제자 홍예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제를 시작할 텐데요. 제 발제의 가장 큰 키워드는 환경교육, 그리고 평화통일교육,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과의 융합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국제법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현재 적극행정, 그다음에 정부혁신, 법제 등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과기부나 이제 여러 정부 부처에서 자문을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을 통한 대전환 또는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성이라던가 모호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 문제와 같은 것들이 사실상 이제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표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런 사고가 이제 더욱더 중요해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창의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도 많이 언급됐지만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적 소양을 토대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이제 우리가 창의융합형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창의융합형 인재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건축가 중에 피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흰개미집의 이제 공기 수단 구조를 이제 보게 되고요. 이 흰개미집이 서늘하게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탑을 이렇게 공기탑을 이제 구축한 이후에 이 통풍구 밑에다가 이제 조의 그 바람이 도는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결국에는 이 통풍장을 이제 여닫음으로써 이제 온도를 낮추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그 원리를 결국에 건축을 하는데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물학이라던가 건축학은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분야의 융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메디치 효과, 그리고 대표적인 융합형 혁신 사례로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경 교육에 있어서도 융합적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런 아이디어들이 모이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 생활이라던가 자연, 그리고 지구 환경, 환경 문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많은 이슈들을 배우고 그리고 익히고 가르치는 것들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의 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다루는지에 따라서 환경 교육의 내용이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식, 가치 공감, 그리고 참여. 네, 저는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려면 결국에 사실의 기초에서 지식을 갖추는 것도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를 자신의 가치로 녹여내는 열정, 공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환경 교육은 결국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환경교육의 방점은 실천 그리고 행동의 변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교과와 환경 문제들은 좋은 주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재난이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를 통계로 다룬다면 그 심각성을 제일 잘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와 영어에서는 신문기사 등을 활용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연계되고 환경과 관련된 전문 기사들을 이제 분석하고 이제 이를 통해서 어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한다면 결국 저는 이것이 또 환경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도 환경교육을 하지 않으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저는 이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들, 앞에서 박현성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들도 있죠. 적절한 교육 방법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교육 방법은 결국에 학습자에게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느냐,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느냐, 지식보다는 다양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통일 교육을 진행할 때 모의유엔회의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게끔 하고 이제 각국의 입장을 비교 분석하는 등의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RT 기술을 활용해서 VR이라던가 AR과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환경 교육을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라는 기관에서 이제 방사선 폐기물을 관리하는 안전에 대한 교육들을 진행할 때에 VR을 좀 활용했더니 이 기관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아졌던 것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도 환경 콘텐츠들을 친구들이 원하는 게임 방향 등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박수현 연구원님께서 이제 언급하셨던 트빌리시 선언이 좀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되는데요. 환경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가장 중요한 이제 국제회의였습니다. 이 트빌리시 선언에서는 환경교육이 교과의 별도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통합적 교육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연계되어 있는 이슈들, 예를 들면 군비 축소 같은 문제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통일교육을 다루면서 얘기를 같이 드릴 텐데요. 이 군비 축소가 왜 탄소 중립이 중요하냐? 이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 세계가 평균이 1도 정도 올랐으면 우리는 1.7도에서 1.8도 정도 올랐습니다. 결국에 군사력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한반도의 탄소 중립이나 환경 문제 해결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교육과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쓰레기 매립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많이 현재 하고 있지만 과부하된 상태죠. 결국에 이런 쓰레기 행정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나 시민의 공감대 없이는 힘들다라는 측면에서 민주 시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박수현 연구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세계 시민 교육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한국에서 또는 한반도에서 그리고 동북아에서 열심히 환경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또는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우리가 발전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막냐라고 논리를 주장한다면 결국에 이 환경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제들은 이제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저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좀 우리나라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들이 바로 그린 데탕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린 데탕트는 데탕트란 말은 이제 긴장 완화라는 뜻인데요. 친환경 기술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사실상 남북 간의 평화를 유지하고 또 이런 환경 문제를 잘 보존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에 또는 한반도의 영향이 동북아 전체에 동북아의 영향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측면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ESG 경향이 좀 뜨고 있기 때문에 취창업 교육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기술이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진로 교육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멘텀은 이제 리빙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지역 사회의 문제,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결국에 지역 주민들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와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이제 해양 생태계 관련된 문제로 해서 최근에 부산정보과진흥원에서 그 해양 쓰레기 문제, 바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민간 협치, 거버넌스도 구축하게 되고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고 결국에 국민적 공감대를 참여를 통해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제가 학교에 가서 환경교육을 할 때에는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스스로 우리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켜 볼 수 있을지를 찾는 교육,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를 고민해보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괜찮았던 것들은 빗물 이용 시설인데요. 이 빗물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이 조경이나 청소를 이용하는 것들, 이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행동에 한번 옮겼더니 이게 빗물이라는 것이 사용 가치가 있네. 그러니까 결국엔 재활용에 대한 가치를 다시 깨닫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좋았던 교육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정부 혁신이나 적극 행정 중에서 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정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던 환경부의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폐플라스틱이 많이 증가했죠. 코로나 이후에 배달음식 같은 애 증가로 인해 가지고. 근데 이제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이제 이 페트병을 이제 배출할 때 유색석을 못 쓰게 하고 결국에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라벨 같은 거 다 분리해 가지고 결국에 그 분리 배출이 좀 확실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것들을 결국에 우리가 입는 플라스틱들 있잖아요. 이제 의료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섬유 플라스틱들이. 그래서 쓸 수밖에 없는 군복이라든가 경찰복이라든가 이런 걸로 재활용해서 결국에 이런 상품들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쓰일 수 있도록 먼저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마중물의 역할을 통해서 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례가 좀 수상경제에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았다라고 생각드리고요. 그리고 이 고급된 이 플라스틱들을 실제로 일본에서 전량 수입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체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도 아주 잘 발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이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세계시민교육, 생태교육 또는 환경교육들이 융합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면 학교 학습 현장에서는 교육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과고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은 이제 과학 중점학교 같은 데서 과학 교육을 하는데, 과학 교육에서 실질적으로 물리나 생물 위주로 이루어지지 실질적으로 환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된다거나, 또는 요즘은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통일교육 학교를 또 선정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의 제도에서 그린 대탕토라고 해서 남북 간의 산립협력이라든가 환경시설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겨우 다루지 않고 대부분 안보교육에 좀 치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면 저는 환경교육의 시너지가 더 크게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족한 발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